그러면은 지금 진짜 수출 그 실적이 많이 안 좋잖아요. 네. 그게 좀 어떻게 2023년 하반기로 갈수록 좀 나아질 거라고는 전망하시나요? 참 안타깝습니다만 네. 22년 한 해도 수출이 10월, 11월, 12월 마이너스 증가율이었고 무역 적자 최대치고 무역 적자 기간도 뭐 최대치 IMF 외환위기 일정 이런 정말 대외 거래가 최악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22년은 다소 환율 문제 때문이었다면 23년의 수출 침체는 경기 침체 때문이다. 이렇게 좀 정의를 하면 더 좋고요. 교수님께서 정말 많은 기업들에 가셔서 강연도 하시고 네. 중요한 전략회의에도 참석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 가운데 내수 중심의 기업도 있고 네. 수출 중심의 기업도 있고 그러신가요? 그렇죠. 아, 근데 주로는 이제 내수 중심이냐 외수 중심이냐라고 보기보다는 네. 산업 섹터별로 구분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대부분 이제 대기업들은 내수 외수 같이 가져가는 같이 거죠. 가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섹터별로 좀 구분을 하는 경향이 강하고요. 음. 주로 이제 제조업이냐 서비스 기업이냐. 그리고 서비스 기업 중에서도 유통 서비스업이냐 아니 금융 서비스업이냐. 그밖에 뭐 여행, 뭐 관광 이런 서비스업, 뭐 해운 서비스, 뭐 여러 가지 서비스업이 있겠죠. 그리고 제조업 섹터에서도 뭐 반도체나 뭐 가전, 컴퓨터 이런 IT 기기 제조 회사도 있고 자동차 회사도 있고 정말 다양한 제조 회사들이 식료품 제조 회사까지 다양한 제조 회사들이 있겠죠. 그렇게 섹터별로 이제 특징들이 있고 그 섹터별로 요구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내수와 외수로 우선 구분을 해본다고 하면 그 다 나쁜가요 지금? 좀 어떤가요? 내외수 다 안 좋습니다. 다 안 좋아요. 예. 아, 결국 이제 고물가와 고금리에 충격을 받는 해가 23년이고 23년 경기 침체는 소위 선진국들이 더 강하게 영향을 받을 겁니다. 오늘 아침에 IMF 총재께서 세계 국가의 3분의 1가량이 경기 침체에 직면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그 3분의 1가량은 선진국들입니다. 네, 미국, 유로존, 일본, 유로존 아닌 유러피언 국가들 포함입니다. 영국도 유로존은 아니지만 유러피언 국가고요. 그죠? 그 밖에 뭐 스웨덴, 스위스, 유로존 아니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이런 국가들, 선진국들, 우리나라 포함해서 선진국들이 경기 침체 국면에 뚜렷하게 진입하는 것이고요. 선진국이든 신흥국이든 L자형 침체 맞습니다만 선진국은 이 L자가 더 강하게 꺾이고요, 밑으로. 그리고 신흥개도국들은 L자가 그나마 유지되는 느낌으로 꺾이는 그런 L자. 예, 조금 다른 그런 경기 침체 국면에 진입한다. 이 경기 침체 국면에 진입하는 것은 말 그대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고금리와 고물가 속에서 기업 입장에서 야, 진짜 뭐 원자재값, 부품값 다 오르고 그리고 소비는 잘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생산 설비 투자, 건설 투자 용량을 줄이고 고용 규모 축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게 소비자의 소득 축소, 또 실질 소득 축소는 물론이고 이게 소비 축소로 연결되죠. 이게 내수잖아요. 투자와 소비. 근데 우리나라도 이런 것들을 당면했는데 세계 주요국들도 다 같은 국면에 진입할 거 아니에요. 맞죠? 선진국들이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금리를 채택한 미국,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금리를 채택한 영국, 스웨덴, 유로존, 이들 국가는 더 높은 물가와 더 높은 금리를 당면한 거예요. 우리나라보다. 우리나라는 고작이라는 표현을 써도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 고점이 6.3% 7월이에요. 미국은 9.1%예요. 그리고 영국, 유로존, 유럽 이런 나라들은 10%, 11%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더 높은 물가를 만나요. 그러니까 더 강한 긴축 행보를 보였죠. 우리나라는 나쁜 말로 고작 빅스텝 2번 한 거잖아요. 이례적인 금리 인상은 2번. 근데 미국은 자이언트를 4번 했잖아요. 그리고 이어서 빅스텝 했잖아요. 그리고 유로존이나 이런 나라들도 자이언트 스텝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더 강한 긴축 행보를 보였어요. 그러니까 높아진 물가와 높아진 금리에 역습을 받는 나라들이 이런 선진국들이고요.
이런 선진국들이 신규 투자를 축소시키고 기업들이 투자를 위축시키고 고용 위축 오고 소비 위축되고 그러니까 결국 각 국가의 내수 침체가 세계 글로벌 수요 둔화 다른 말로 수출 대외 거래 환경이 위축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이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은 내외수 동반 침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우리나라는 그 3분의 1 선진국 그쪽이 좀 더 가깝다고 봐요. 우리나라는 아. 3분의 1 선진국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지금 진짜 수출 그 실적이 많이 안 좋잖아요. 네. 그게 좀 어떻게 2023년 하반기로 갈수록 좀 나아질 거라고는 전망하시나요? 아, 참 안타깝습니다만 네. 23년 우리 기획재정부의 전망 자체가 수출이 마이너스 증가율이에요. 근데 그 22년 한 해도 수출이 10월, 11월, 12월 마이너스 증가율이었고 무역 적자 최대치고 무역 적자 기간도 뭐 최대치 IMF 외환위기 요점 이런 정말 대외 거래가 최악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22년은 다소 환율 문제 때문이었다면 23년의 수출 침체는 경기 침체 때문이다. 이렇게 좀 정의를 하면 더 좋고요. 그러면 경기 침체 국면에서 우리가 물론 이런 이게 사치제는 아니지만 사치제적 소비재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커피는 뭐 거의 필수제에 가깝지만 그 밥하고는 다르잖아요. 밥은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상대적으로 커피는 사치제적 소비재죠. 기후식품은. 그러니까 이런 소비는 많이 줄어요. 같은 소비재, 식료품 소비재라고 하더라도. 근데 필수제적 소비재는 안 줄어요. 이거는 경기가 좋냐 나쁘냐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죠? 쌀 소비량은 계속 똑같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사치제적 소비재일수록 경기 침체에 영향을 받죠. 그리고 소비재 중에서도 내구 소비재가 있습니다. 이거는 직접 소비재인데 내구 소비재. 내구재들은 보통 2년 이상 쓸 수 있는 물건들. 그래서 뭐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가전제품, 스마트폰, 자동차 이런 게 대표적인 그 내구재인데 이 경기 침체 국면에는 확연히 줄어드는 게 내구재 소비예요. 반대로 경제가 호황이다. 경제가 호황이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소비가 증가한다. 그럼 소비가 왜 증가할까요? 밥을 더 많이 먹을까요? 내구재 소비가 늘어선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죠? 네, 사치제에 가까운. 그렇죠. 네. 이게 소비재도 사치제적 소비재와 필수적 소비재가 있고 내구재가 있고 직접 소비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료품은 직접 소비재, 이거는 간접 소비재 혹은 장기적으로 소비하는. 그러니까 경기가 호황일 때 고용이 증가하죠. 그럼 되면서 자동차 뽑는 거예요. 실제 소득이 발생하기 전에도. 맞죠? 맞네요. 그러니까 호황일 때 그래요. 그리고 경기가 호황이다라고 느낄 때 가전제품 수요가 폭발해요. 21년에 그랬어요. 호황이라고 느끼니까. 펜트업 디맨드죠. 가전제품, 스마트폰 수요가 막 늘어요. 그랬다가 22년 말에 애플이 아이폰 14 증산 계획을 철회하죠. 왜? 경기 침체 올 거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오늘 뉴스 보니까 가격도 인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가격도 떨어뜨리고요. 더군다나 뭐 그뿐만 아니라 뭐 전기차라든가 각종 자동차 기업, 뭐 반도체 기업 다 생산 설비 용량 줄인다 다 이러잖아요. 그게 경기 침체인 거예요. 경기 침체의 단면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 속에서 기본적으로 우리 기업들의 신규 투자가 줄고 고용이 위축되고 소비가 위축되는 경로로 가는 것. 그런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다 그런 내수 침체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와 투자가 더해지면 내수인데 세계 주요국들이 다 내수가 침체되는 국면,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 그럼 내수 침체가 온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수출길이 약해지는 거고. 근데 그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경기 침체일 때 더 취약하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그 수출 구조가 뭐 1위가 반도체잖아요. 이제 상식화됐는데 반도체가 전체 수출에서 20%를 차지하고 그 밖에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이나 석유화학, 석유 제품, 선박, 조선 선박이죠. 철강, 그리고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모바일 폰, 컴퓨터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들이에요. 요거 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걸 포함해서 15대 주력 수출 품목을 합하면 전체 우리나라 수출 규모의 80% 차지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이 품목들이 다 기업들의 생산 설비 용량이 줄면 이것도 줄어요. 수요가. 반도체 수요 줄어요. 당연히 조선 선박 수요 줄어요. 철강 제품 수요 줄어요. 건설 투자 위축되면 철강 수요 줄어요. 자동차 수요 위축되면 철강 수요도 줄어요. 그 내구재죠. 아까 자동차 부품도 그 과죠. 스마트폰, 가전제품, 디스플레이, 내구재죠.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기업의 설비 투자가 줄고 가계의 소비가 줄면 더 크게 주는 게 뭐예요?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들이에요. 다만 이런 수출 구조를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수출 구조가 잘못됐다는 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품목들이 호황기에는 더 큰 호황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수출 구조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수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 침체 구간에 더 취약할 수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23년 수출이 안 좋은 이유는 글로벌 경기 침체 구간에서 더 크게 산업이 위축되는 그런 영역들이 있는데 그런 영역이 이런 각종 생산재, 자본재, 중간재 혹은 내구 소비재 이런 것들이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걸 수출하는 나라죠. 전체 수출 규모에서 소비재가 15%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15% 소비재 중에 자동차와 스마트폰이 들어가요. 내구 소비재인 거예요. 그것마저도. 가전도 들어가요. 거의 절대적인 비중이 우리는 이런 경기에 민감한 이런 영역의 수출이 있기 때문에 23년 수출이 그렇게 호락호락할 수가 없겠다. 이렇게 의견 드립니다. 이 경기 침체의 그늘이 거치지 않는 이상 수출도 빨리 회복되기는 쉽지 않다. 쉽지 않죠. 아, 그렇군요. 네. 그 환율이 네. 그래도 1,400원에서 좀 1,200원대까지 빠르게 좀 내려오면서 네. 그 수입 항목 쪽에서는 좀 네. 적자폭을 줄여가지고요. 네. 수출이 좀 개선되는 네. 그 경상수지 쪽이 네. 그런 효과는 좀 없을까요? 그러니까 무역 수지 개선, 경상 수지 개선에는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러나 수출 침체 그 자체에 영향을 주진 않는다는 거죠. 그런 거군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론 그 강한 킹달러 기조는 이제 꺾였고 제가 아마 웅달님하고 직접 말씀드릴 때 그런 투자 조언을 드렸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1,440원 정도를 찍을 때 그 글로벌 금융위기 때 고점이 1,500, 1,600 정도다. 그러면 1,450원 정도에서 더 올라갈 만한 여지는 해봐야 쉽게 말하면 100원이다. 그죠? 근데 떨어질 여지는 그냥 통계적으로 그냥 이런 걸 통박이라고 통박으로만 생각해봐도 올라갈 여지보다 떨어질 여지가 훨씬 더 크다. 통계적으로 봐도. 그렇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에 투자하는 게 좋겠다. 맞아요. 라고 아마 제가 10월에 말씀드렸었던 것 같아요. 달러 인버스. 네, 달러 인버스 투자를 제가 추천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달러 인버스,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에 투자하는 것이 이렇게 상승할 때도 투자할 수 있지만 인버스 투자도 있겠지만 인버스 투자를 이제 추천드렸었던 거예요. 10월에. 근데 이제 달러 강세가 이렇게 꺾여 나가는 이유는 긴축 속도에 따라 달린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난 10월에 미국 기준으로 지난 6월에 경험했던 그 물가 상승률이 고점 맞아. 확신 가자요. 그게 물가 정점론이죠. 10월쯤에. 왜냐면 6월 물가 7, 8, 9, 10월 물가를 보면서 확실히 그 정점을 다시 올라가지 않는구나. 종의 모형을 그리는구나. 확신. 그러니까 물가 정점론. 물가 정점론은 결국 그럼 금리 인상 속도 더 안 해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 그러니까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 맞죠? 물가가 또 정점이다라는 그 무게를 두게 된 배경이 국제 유가가 22년 6월이 정점 맞구나. 그러니까 국제 유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걸 확인하니까 물가도 정점이고 국제 유가도 저점이구나. 정점 찍었구나. 국제 유가 정점론. 그 금리 인상 속도가 미국은 주춤해질 것이고 다만 다른 주요 달러 인덱스에 구성하고 있는 주요국들은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추격전을 벌인다. 왜냐하면
영국 유로존이 가장 대표적이지만 더 높은 물가를 뒤늦게 경험하고 10월 물가 이런 걸 경험하고 깜짝 놀라서 추격전을 벌이듯이 자이언트 스텝 하는 거예요. 미국은 속도 조절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결국 미국과 다른 주요국 간의 통화 가치의 격차가 좁혀지니까 환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죠? 달러의 강세가 주춤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환율 정점론인 거고 그러니까 그 구간에 주가가 저점을 형성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 다 드렸죠. 네. 그러니까 재밌게도 이게 경제현상이라는 게 각종 거시경제 변수들이 지금 5가지 변수를 말씀드렸어요. 물가 정점론, 국제유가 정점론, 그리고 동시에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 그리고 환율 정점론, 주가 저점론. 이 여러 가지 변수들이 톱니바퀴처럼 엮여져 있다. 그 10월에 이런 론이 부상했고 실제 론자가 빠져나가는 거죠. 금리 인상 속도 조절 론이 아니라 금리 인상 속도 조절 단행하죠. 12월에. 그런 식으로 론의 무게에서 아예 론이 빠져나가고 물가 정점 맞아. 금리 인상 속도 조절 맞아. 환율 정점 맞아. 12월쯤에.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 변수들이 톱니바퀴처럼 엮여 있기 때문에 거시경제를 바라보면 진짜 나머지 변수를 또 같이 읽어나갈 수 있죠. 그런 면에서 제가 금리의 정점이 23년 2분기니까 그로부터 한 6개월 정도 1, 2분기니까 그로부터 6개월 정도 선행해서 2022년 10월이 저점일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지만 그뿐 아니라 나머지 4가지 변수들도 주가의 저점을 지지해 준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해서 볼 때 주식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2020년 4분기가 그 지수로서의 바닥. 그렇죠. 예, 그렇게 우선은 네. 생각을 해봐도 좋을 거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말씀해주신 뭐 수출이나 환율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 국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막 또 대세 상승으로 가기에는 무리가 있고. 그것도 역시 예. 보세요.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고 동결이니까 높은 금리가 지배하죠. 역시 주가가 바닥을 찍고 올라가기만 했지만 지지부진한 박스권 흐름이죠. 다 나머지 변수들이 유사합니다. 환율도 정점 찍고 떨어질 뿐이지 약달러로 전환되진 않습니다. 아, 네. 강한 달러의 기조가 약화되는 흐름인 거예요. 이 정도. 나름의 강세가 유지되는. 근데 초강세, 킹의 모습은 이제 사라진 느낌. 그러니까 국제 유가도 이제 22년 2분기가 정점이었고 떨어졌다가 23년 2분기 정도부터 다시 올라가긴 올라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고점을 갱신할 만큼 올라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주가나 여러 가지 변수들이 역시 같은, 그러니까 물가조차도 물가 정점 찍었다고 했지 물가가 잡힌 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모든 지표들이 애매모호한 흐름으로 23년 유지된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약간 박스권 같은. 그렇죠. 그 교수님 그 한국 경제는 이런데 예. 그 미국 경제는 고용이 좀 탄탄하고 임금 상승률도 높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물가 수준이 높긴 하지만 그래도 임금 상승률이 높으면 네. 이거는 약간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럼 미국 경제는 그래도 좀 낮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임금 상승률이 어떻게 보면 명목 변수거든요. 네. 정확한.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면 이것은 그 높은 임금 상승률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아, 그래서 좀 다른 개념인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올라가는 그 흐름은 그만큼 또 기업 입장에서 각종 비용이 올라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을 못 꺾어 놓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꺾여야 되는데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안 잡히고 기조적으로 높은 물가를 만들게 하는 그런 오히려 악조건이라고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요. 임금 상승률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그만큼 노동 수요가 많아서인데 아직 노동시장의 복귀를 안 해서입니다. 우리나라만큼이 아니라 오히려 훨씬 더 좋게 고용시장의 그런 받침대가 많아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고용보험이라든가 이런 실업수당 청구 건수 뭐 이런 것을 가지고도 확인할 수 있지만 실업수당을 청구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안전판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시장에 복구할 유인이 별로 없기도 해요.
미국의 경우 좀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런 것들은 아직 노동시장에 유입되고자 하는 그 인파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노동 수요가 일어나는 만큼 충분한 노동 공급이 안 되니까 이렇게 임금 상승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마저도 여전히 22년에 있었던 일이다. 그리고 임금 상승률, 실업률 이런 각종 모든 지표는 그 다음 달 늦게나 받아들여집니다. 우리나라는 지난달 실업률, 고용률, 취업자 증가 이거를 그 다음 달 약 14일 날 받아봐요. 약 한 달이 지나고 그 다음 달 2주차 만에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고용은 더 늦게 받아보거든요. 물가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 다음 달 2일 정도에 보통 물가 상승률을 집계가 다 마무리되는데 미국은 우리나라만한 주가 또 여러 개 있으니까 그것을 뭐 추계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뭐 해서 물가 상승률 CPI 발표도 한 2주차 만에 발표되잖아요. 근데 지금 23년 1월을 살고 있지만 22년 11월 고용지표를 우리는 확인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11월 고용지표에는 당연히 경기 침체 반영되지 않았고 고용 침체는 더더군다나 반영되지 않았죠. 경기 침체가 오고 나면 고용 침체가 약 2달, 3달 후에 찾아오기 때문에 2달, 3달 후에 찾아온 고용 침체가 성적표로 나타난 그런 건 또 한 달 지나서고 그걸 우리가 마주할 시점은 아직 한참 남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은 고용 침체는 아직 안 온 거지 고용이 아직 탄탄하다. 그러니까 뭐 금리 인상 계속하는 거다. 그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교수님 이렇게 새해에 또 귀한 인사이트 나눠주셔가지고 많은 시청자님들께서 도움 많이 받고 아마 마음의 준비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가계, 자산 이런 것들 많이 생각해 보시지 않았을까 싶고요. 정말 큰 도움 됐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뭐 이렇게 유튜브나 방송에 나와서 드렸던 그 말씀 중에 가장 좀 밑바닥에 있는 그 이론적인 이야기까지 좀 충실하게 나름 해드릴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갈수록 여러분들이 미국 물가에 관심 보이시고 미국 근원 물가에 관심 있으시고 CPI, PC도 구분해 가면서 물가 상승률에 관심 있을 만큼 그만큼 이제 스마트해지시고 경제에 대한 관심도가 깊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까지 말씀드릴 만한 시점이 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23년에는 정말 경제 공부 많이 하시고요. 거시경제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라는 것을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면 어떨까 그렇게 의견을 드리고 제 영상뿐만 아니라 훌륭한 많은 이 전문가분들이 우리 웅달책방에도 많이 출연하시겠지만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그 결론을 그대로 바잉하지 마시고요. 그 결론에 도출하게 된 그 과정, 근거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근거를 여러분 스스로 방법론으로서 함양하시고 그 방법론 하에 여러분이 스스로 전망하고 그 전망치를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에 맞게 수정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신다면 아마 건전한 투자 습관을 갖는데 좀 유리하시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투자 관점에서의 조언은 뭐 오늘 좀 열심히 투자해서 오늘 하루 종일 뭐 이거 집중해서 일확천금을 벌어보자 이런 투자 습관보다는 내가 고령자가 되었을 때 나 스스로 근로해서 소득을 영위할 수 없는 수준에 만 65세, 70세 이상이 되었을 때 그때도 안정적으로 나의 돈이 유지될 수 있는 소득을 건강하게 경제적으로도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자산 관리를 하신다라는 관점에서 여러분이 그냥 일확천금 벌어보자라는 그런 관점의 투자 그게 아니라 지키는 투자, 잃지 않는 투자 그런 투자 습관을 좀 갖추시고
나의 노동소득도 중요하지만 또 나의 돈도 좀 많이 벌어다주는 돈이 돈을 버는 구조도 함께 가져가면서 지키는 투자를 하는데 좀 집중을 하신다면 이럴 때일수록 좀 거시경제 흐름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것을 좀 갖춰나가시면 어떨까 이렇게 추천하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레이트 리세션 2023년 경제전망의 저자이신 김강석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